안녕하세요. 이번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된 김인기입니다. 현재 저는 광주 송정역,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 쪽에 지금 현재 내려가서 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80억짜리거든요. 80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5년에 나눠서 계속 연속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이제 인천에서 이제 문화관광형 사업을 했고요. 그 전에는 경기도 가평에서 또 그 시장 전문위원으로 5일장이나 전통시장 등록 관리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이제 성남에서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집은 이제 서초동에 있고요. 그래서 이 시장 일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바로 내 옆에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떨어진 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오늘 시장 매니저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중에 저는 이제 혹시 몰라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시부터 9시 50분까지 시간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문서에 대해서 사실 이 매니저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니저로서 이제 당연히 이제 교육도 또 다른 교육도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매니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혹시 있습니까? 제가 맞추면 선물도 드리려고 했더니 손을 안 드시네. 자, 몸 푸는 개념으로. 자, 제가 이거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요, 토막을 내서 뭐 냉동고에 넣는다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냉장고만한 코끼리만한 냉장고죠. 예, 코끼리만한 냉장고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은 다음에 문을 닫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거는 이렇게 정말 답은 정말 쉽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통시장 매니저를 하든 또 다른 일을 하든 정말 내가 그 코끼리보다 더 큰 냉장고를 준비할 마음이 있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퇴직을 해서 또는 뭐 할 일이 없어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모든 거 하나하나가 계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자원봉사식으로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면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 발전이 되면서 동네가 활성화되기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명소로 자리 잡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상인 회장님이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모든 총괄을 하는 매니저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게 문서입니다. 매니저로서 제일 많이 접하는 게 문서인데 문서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요새는 다 거의 100% 전자문서죠. 그리고 전자문서에 복합기가 있어서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PDF로 스캔을 받아서 파일로 저장을 하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니저로서 있을 때 담당했던 서류들이 내가 퇴직하고 난 후에도 그것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전기, 전화 이런 거에 대한 그 영수증들 오면은 영수증들도 보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다 이메일로도 오고 하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문서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문서 관리 규정을 준행해서 어떤 문서는 3년, 어떤 문서는 5년 또는 어떤 문서는 10년 이상을 보관해라라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내가 그만둔다고 싹 서류를 정리해버리고 막 이런 분들도 개중에는 계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퇴직할 때쯤 되면은 이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싸우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서들이 없으면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1년만 지나도 그때 언제였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고요. 이 문서 중에는 이제 즉시 처리해야 될 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서는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책임 처리의 원칙.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게 도장이 찍혔느냐 또는 어떤 공문으로 왔느냐 또는 이메일로 왔느냐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갖춘, 형식을 갖춘 문서인지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원칙이 있습니다. 이름, 뭐 주소 또는 담당자, 뭐 어떤 내용, 첨부 파일까지 모든 것들이 이런 표준화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오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시간이 이제 바쁜 시대다 보니까 문서도 복잡하면 잘 안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좀 간소화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문서의 종류는 이제 작성자 주체에 따른 분류를 먼저 따지게 되는데요. 공문서 같은 경우는 공적인 목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이름으로 발송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공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울시라든가 또는 중기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런 데서 나오는 문서들 있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공문으로 전자문서가 됐든 아니면 종이문서가 됐든 이러한 것들은 필수적으로 잘 보관하고 거기에 답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문서라고 해서 상인들의 어떤 그 가입 신청서라든가 안내장 또는 심지어는 그 결혼하는 초청장이나 부고장도 다 문서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인회비를 사용할 때 청첩장이나 이런 거에 거기에 돈을 얼마 기부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다 그 회계에선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복사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 대상으로 이게 이제 내부에서만 돌 거냐 외부까지 나가는 거냐에 따라서 문서의 형식도 달라지고 처리해야 될 도장의 개수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문서, 요새는 대부분 다 이메일로 보내기 때문에 거의 99%가 전자문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접수하는 문서, 내가 접수 받은 문서죠. 예. 그리고 배포해야 되는 문서, 기한에서 이런 계획서를 가지는 문서,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하기로 한 합의 문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걸 정리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존을 해야 되는 문서, 그리고 특히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요, 오래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1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개인정보 동의서 받잖아요. 이러한 것들, 그래 거기에 나오는 전화, 주소, 뭐 사업자 등록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1년 단위로 원래는 삭제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상인회 내에서 그걸 매번 다시 받을 수가 없다 보니 그냥 이제 유지를 하긴 합니다. 그런 건데 대신 이게 밖으로 유출이 되던가 해서 심지어는 제가 옛날에 관리했던 시장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이분이 남자분이었는데 그 여자 상인분한테 좀 늦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늦게 전화를 해서 뭐 상인회 관련 일을 물어봤겠죠? 그런데 그 집에 이제 부부싸움이 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화번호를 알려줬느냐부터 모든 것이 싸움으로 번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시장 매니저로서 중요한 거는 그 상인들의 전화번호라든가 개인 정보 내용을 함부로 밖에 알려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의 그 성질에 따른 분류입니다. 법규 문서라고 해서 대통령령, 총리령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나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는 출장을 갔다. 그러면 출장을 가서 버스 사용료라든가 뭐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조례나 어떤 규칙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시문서라고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홍수, 수해 대책이라든가 장마 관련 수해 대책이라든가 전기 안전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시문서 또는 공고문서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제 비치문서라고 하면 우리 시장 내에 뭐 대피로라든가 시장 내에 골목에 대한 어떤 그 명칭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통 비치돼서 보관돼야 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민원문서라고 하면 옆집이 자꾸 쓰레기를 버린다, 뭐 어디다 뭐 CCTV를 달아달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민원 문서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문서, 회보라든가 보고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보관을 잘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서별로 보관하는 폴더를 계속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 문서다. 그러면 그 문서는 그 문서로 계속 같이 보관을 해주는 게 나중에 찾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장을 우리가 보냈을 때도 이 공문서에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서의 일련 번호들이 다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초에 보통 이제 사업이 많이 시작되죠. 연초에 공문들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답장을 쭉 해주고 그 문서들이 계속 보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할 때 작년에 어떻게 했지? 또는 후임자가 전혀 그 방식을 모르게 되면 이제 그 조직이 발전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문서라는 것은 내가 작성과 함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효력이 발생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직원, 그죠? 권한도 없는데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권한이 있느냐, 그 다음에 직무 범위 내에서 공무상 작성된 문서인가, 또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느냐. 왜냐하면 아무리 매니저라고 해서 대행을 하고 있지만 상인 회장이나 또는 임원회에서 동의를 한 그러한 문서여야만 시장 내에서도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력 발생 시기, 내가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에 다음 달부터라든가 아니면 내년부터 진행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인의 총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총회 규칙들은 금방금방 못 바꾸거든요. 한번 바꾸게 되면 전체 상인의 과반수가 모여서 거기에 몇 % 이상이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승인된 내용이 언제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냐에 따라서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고문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문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문이라고 해서 저희가 받는 이제 업무상 작성하고 발송하고 수신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발송한 것도 공문이고요. 내가 수신한 것도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업무상 협조인지 아니면 고시, 공고, 회람까지 가능해야 된 건지. 왜냐하면 나만 보고 보관할 문서가 있고요. 아니면 상인 회장님께 얘기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문서가 있고, 심지어는 상인분들한테 일일이 다 얘기해 줘야 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문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어디까지 보고하고 내가 어디까지 알려야 되는지에 대한 문서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은 그 문서에 다 써 있습니다. 어디까지 공람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만 잘 관리해 주시면 좋고요. 반드시 문서 내에는 이제 우리 항상 그 국어 시간에 배운 거하고 똑같습니다. 부문, 본문, 결문 해가지고 세 토막으로 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되고요. 공문이 왔을 때는 이게 왜 왔는지 공문의 목적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번 주 내로 가능한 한 빨리 올리세요라고 하는 게 있고, 이달 내로 하세요. 아니면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그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라는 공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령, 초안 작성, 본문 작성, 최종 확인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공문의 작성 원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서 짧게 제목만 읽을게요. 첫째, 육하 원칙에서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알기 쉬워야 되는데 용이성, 그다음에 논리성, 그다음에 간결성, 경제성.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다음 장에 한 두세 줄 넘어가는 그런 공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형식을 막 넣다 보면 결국은 프린트를 할 때 두 장을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한두 줄 차이라면 행간을 좀 좁혀서 아예 한 페이지로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요령들은 나중에 따로 이제 그렇게 쓰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문서들은 그냥 별첨으로 해서 따로 필요시에 열어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행정 계통 따라서 또는 즉일 당일날 해야 되는 거 책임 처리, 그러니까 회장까지, 상인 회장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서가 있느냐, 아니면 매니저한테만 오는 공문들도 꽤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거 보고해 주세요. 온누리 상품권 가입 점포들 쭉 리스트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회장님은 알고만 계시고 실제적으로 모든 일은 매니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로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통계들을 가끔 요구합니다. 연초,
중간 연말 정도 되면 요 가입한 점포들 또는 내가 어떤 사업을 신청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법령적으로 적합한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공문을 한번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9월 시장 인천에서 있을 때 이렇게 공문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게 상단 머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이 이제 본문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별첨이라고 여기까지가 다 본문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 부분이 이게 이제 어디에서 누가 만들었고 누구한테까지 가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경우는 여기로 연락해라라고 하는 전화번호까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공문서는 대부분 이 형식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꾸는 거는 어디만 바꾸냐? 요 내용만 계속 바뀔 거예요. 물론 이제 제목은 같이 따라 바뀌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문 일련 번호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그 공문 일련 번호에 따라서 계속 파일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몇 월 달에 온 공문들 한번 찾아봐 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찾을 수 있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극자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쭉 올려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내용들은 별도로 이렇게 붙임으로 해가지고 1번, 2번, 3번 대신에 여기에 파일 네임들은 문서의 파일 네임과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별첨이라고 해서 내용을 쓰긴 썼는데 파일 네임은 그냥 사업 종료 내용 해가지고 그냥 붙여버리면 그것과 이것이 같은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붙임 파일들은 파일 네임도 이렇게 같이 좀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단부로 내려가면 직인 반드시 찍혀야 되고요. 직인. 그 다음에 이거 담당 국장 또는 단장 내지는 상인 회장까지 이렇게 다 일렬 그 서열이 있죠. 이 문서를 책임지는 계급 조직도상의 서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수되게 된 내용, 문서라든가 전화번호, 그 다음에 공개 여부 반드시 들어가고요. 개 중에는 이제 비공개라고 해서 담당자만 보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라든가 팩스번호, 이메일 번호들이 이제 첨부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문은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딱 하고 대신에 아까 여기 잠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간략하게 딱 내용만 쓰시면 돼요. 승인 요청을 드립니다가 실제적인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니까 다음은 뭐예요? 요 다음 해가지고 그 내용을 요거에 대한 승인을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승인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이런 문서를 첨부해 준 거죠. 그러니까 딱 그 토막별로 보면 딱딱딱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막상 작성하려고 하는 분들은 좀 난해할 경우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문 작성 시 이제 기관 의사 표시, 뭐 정당성 내지는 권한에 대한 내용, 요건 아까 얘기 드린 거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했느냐. 회장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급하다고 그냥 발송을 해버리면 보통 기관에서 전화를 누구한테 하냐면 회장님한테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마을에서 마당발인 분들이 회장님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그거 모르는데 그러는 순간 매니저가 그냥 단독적으로 보낸 것들이 이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회장님 입장에서는 매니저가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지가 회장이야? 왜 그냥 막 보내? 이런 식으로 조금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규정된 절차와 형식은 반드시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인감 얘기했죠? 법인의 인감 관리. 요거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인감 대장을 따로 만드는데 상인회 같은 경우는 인감 대장까지는 만들지는 않는데 대신에 도장을 찍는 순간 상인회를 대표한다라는 우리 인감도장 같은 느낌 아시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공문에 대한 책임 부담 때문에라도 반드시 도장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발송하는 공문, 뭐 대내적으로 발송하는 공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 대장 발송에 항상 문서 번호를 적고 그거를 보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제도 결제가 있고요. 전결이 있고 대결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과장님이 잠깐 외출 중이야. 근데 이거를 받아야 돼 라고 하면 그거를 과장님까지 받아야 되는 결제가 있겠지만 전결로 건너뛸 수도 있고 혹시 휴가 중이라든가 오랫동안 빌 때는 대신 결제해주는 중간관리자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인회장이 있고 뭐 부회장이 있고 또는 뭐 고문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조직상
그런 것들은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발신 기관명, 그다음에 담당자, 문서 번호, 요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행 일자, 요 공문이 언제부터 시행된다, 또는 수신자가 누군지, 어디로 수신이 돼야 되는 건지 부서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문서 처리인 해서 요건 이제 결재권이라든가 도장 받는 정도겠죠. 예. 그래서 문서 관리는 굉장히 매니저한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해서 제가 첫 시간에 요 문서 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즉일 처리 방식, 책임 처리 방식, 표준화 원칙, 간소화 원칙, 이런 원칙만 좀 지켜주시면 되고요. 기록 대장은 요거는 이제 뭐 그냥 샘플이긴 한데, 기간 언제 받아서 언제 어떻게 했고 그 공문 번호 적어주고 어디에다 넣었다,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한 줄로 어떻게 적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대장을 만들어 놓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 보존 기간에 대해서 영구 보존 문서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이런 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다 필요하죠. 예, 그래서 설계도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전통시장에 가보면 아케이드라고 해서 비가림 시설을 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했는지 그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1, 2년 정도 되면 다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아요. 근데 5년, 10년이 넘잖아요. 그러면 녹슬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막 비는 샌다고 그러고 보수를 하려고 보면 어디에서 이거 전기를 따왔는지, 어디가 취약지구인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서들에 대한 그 설계 도면이든가 매뉴얼들이 반드시 좀, 그 전광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업체, 만약에 고장 났으면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보존 문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5년 보존 문서, 3년 보존 문서, 1년 보존 문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서들에도 수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인인데요. 뭐 형태는 약간씩 다르기도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뭐 나무 된 것도 있고. 찍어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글자가 굉장히 많죠. 무슨 시장 상인회 회장 뭐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라든가 이런 거 찍을 때 우리 개인, 간인,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잔재라고 해서 보통 요새는 사인으로도 많이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계약서나 이런 건 형식적으로 다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방법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새는 이제 사인을 많이 하긴 하지만 아직도 도장을 쓰는 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니저로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뭐 또는 예산 담당, 과장, 팀장, 뭐 의회 이런 데까지도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간단한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요, 옛날하고 다르게 요새는 안전대책 다 세워야 되고요, 경찰서에 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에서 맥주 축제를 하려고 해. 근데 이거 몇 시간 안 되지만 거기에 뭐 버스킹이 있고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집회 신고 비슷하게 경찰서에 우리가 이런 행사합니다. 예상 인원은 뭐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옛날에 시장에서도 행사를 하다 보면 맥주 축제를 간단하게 했는데 꼭 술 먹고 행패 부리시고 가수가 노래하고 있는데 막 올라오셔서 자기 노래하겠다고 마이크 뺏고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경찰서에 미리 우리가 집회 신고를 해놓잖아요. 그럼 경찰서에서 파견경찰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말려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때 112나 119 전화를 해서 또 1, 20분 기다리면 벌써 이 사람은 깽판 칠 거 분위기 다 깨놓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반드시 이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런 맥주 축제를 한다 하더라도 안주나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면 위생과의 허락을 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시장 내 행사면은 대부분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장 내에서 이거 위생법이 강화돼 가지고 내가 영업 신고한 이 점포를 벗어나서 불을 피든지 음식을 판매하게 되면 이게 옥외 집회처럼 그 옥외 판매, 일회성 판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간을 주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그 음식 관련 위생 신고하듯이 그걸 다 신고하고 그 면허증을 받아오셔야 돼요. 원래 구청이나 이런 데서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그냥
유야무야 그냥 했었어요. 왜? 시장 행사니까. 그런데 요새는 점점 더 고객들도 그렇고 우리가 얘기하는 진상들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야 행사 왔더니 여기서 먹고 나 배탈 났어, 또는 뭐 이빨이 부러졌어, 또는 뭐 머리카락이 나와서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민원으로 올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판매한, 예를 들어서 나는 부침개 하나를 팔았을 뿐인데 이거 먹고 배탈 났다, 또는 뭐 머리카락이 나와서 나 기분 나빴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바로 시장에다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경찰서나 국민청원 같은데 그런 데다 막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다치냐 하면 그걸 판매한 상점 주인이 다칩니다. 왜? 와서 신고를 와서 보니까 영업장도 아닌데 행사라고 해서 저기서 팔았네? 왜? 장을 벗어났잖아요. 허가받은 장소를. 그런데다가 여기서 사고가 났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더 가중 처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벌금을 많이 물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이태원 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시장에서 문광영 사업을 하는데 10월의 마지막 밤을 해가지고 행사를 다 해갖고 다 준비해놨는데 바로 전날 이태원 사고가 나가지고 100여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사 스톱.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가수, 뭐 무대 할 사람들 뭐 다 준비해 놓은 거 현수막까지 다 버리고, 한 달, 2달 정도 가까이, 1달 반 넘어서 경찰서에 집회 신고하고 뭐 안전대책 다 보고서 쓰고 해가지고 겨우 그 다음에 1달 반 만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정말이지 그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멀쩡히 밥 먹고 있는데 막 차가 점퍼 뚫고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급발진이라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각각 해당되는 부서의 전화번호 정도는 내가 리스트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중에서 담당 주무관한테 바로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의회에 좀 얘기 좀 해서 우리 상인에 이렇게 저 회장이 바뀌었다든가 뭐했든가 하면 한번 좀 찾아가겠다, 뭐 이런 거 같은 것도 실제적으로 여기 얘기를 해서 여기에다가 예약을 해야 돼요, 요새는. 그러니까 이러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그 구청에 가시면 이런 조직도들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조직도를 크게 갖고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아니면 부서별로 조그맣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게 없으면 복도에 입구에다가 이렇게 안내판처럼 붙여 놓거든요. 근데 이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워낙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원래 고인물은 썩는다 그래서 바꾸는 게 정상이었다 생각했는데 요새는 너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담당자 적어놓고 한두 달 일하다 보면 벌써 그 사람 바뀌었다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야 되고, 다행히 조금 알고 경력 있는 공무원이 오면 나은데, 정말 나보다 더 모르는 공무원이 오면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좀 조직도를 가지고 그분과 직접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연락이 안 되면 아무리 매니저가 일을 하려고 해도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개중에 이렇게 대전 경우인데 이렇게 조직도를 거꾸로 만들어서 저 구청장이 이렇게 제일 밑으로 가 있고 조직을 위로 올리는, 뭐 이런 시도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꼭 이걸 따라해라 이런 게 아니라 조직도는 편하게 만드시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파출소라든가 뭐 이런 그 경찰서, 파출소 이런 관리사무소까지도 심지어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수시로 이제 뭐 분기별로 이렇게 업데이트는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잘 돼 있어야 회장님이 갑자기 여기 아파트에 뭐 도난 사고가 있었다는데 어떻게 알아보지? 그러면 바로 아파트 관리실로 전화해서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뭐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니저가 유능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자기를 위한 목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상권 조사를 위한 홍보 수립, 그 다음에 로컬 커뮤니티를 위한 키맨 활용. 이게 키맨이라는 게 이제 내가 어떤 키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SNS 관련 홍보들 많이, 유튜버들이 가끔 많이 방문을 해요. 시장으로도. 그런데 이 유튜버들이 다 좋은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로거라고 해서 이제 블로그 하는 사람들 블로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블로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거지는 뭐냐면 와가지고 제가 파워블로거인데요 하면서 막 뻥을 치고 심지어는 밥을 막 먹고 계산도 안 하고 갑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뭐 이렇게 갑질하듯이 그런 블로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거라고 해서 다 좋은 블로거는 아니다라고 혹시 알고 계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커뮤니티 관련 뭐 로컬 커뮤니티라든 블로거 행사 또는 뭐 우리가 하는 행사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요구하는 블로거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이거 써줄 테니까 뭐 10만 원 달라, 5만 원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블로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회원, 우리 그 상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인 회원이 있고요. 같은 시장 안에서도요. 상인 회원이 있는데 상인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점은 그겁니다. 같은 시장 안에 상인 회원만 있으면 괜찮은데 상인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있던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장에서 이제 자기네 상품을 막 싸놓으니까 옆집에서 아니 네가 그렇게 싸놓으면 우리 집 안 보이잖아. 낮춰. 그래갖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두 집이 싸움이 붙어갖고 감정이 격해지니까 경찰을 부르고 막 뭐 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인회장이 또 말려야 되잖아요. 상인회장이 가서 그러지 마시고 뭐 하는데 이쪽에서 아니 뭐 이제 불만을 하면서 욕을 하는 순간 이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싸움이 붙어요. 그러면 난 저 새끼 보기 싫어서 나 상인회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시장으로 내려주지 개인한테 내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수증 뭐 온누리 상품권 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부 지원 행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장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영수증 행사 하더라도 그 시장 안에서 영수증은 다 허용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줘야 되는데 이건 상인 회원도 아닌 집에서 자꾸 영수증이 오고 거길 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악감정이 더 심해지겠죠.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싸우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매니저를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상인 회장님이 약간 와일드하셔갖고 그걸 거칠게 제압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게 안 됐을 때는 되게 이제 거꾸로운 경우들이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니저들이 가장 바빠질 때가 이제 이런 문화 프로그램 주최하고 할 때예요. 무슨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매니저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뭐 연락해야 될 때도 많고 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다못해 상인 견학을 한번 가더라도 심지어는 뭐 보험서부터 뭐 명찰 뭐 코스 이런 거 다 미리 다 해야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매니저들이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빛나는 거는 요겁니다. 소셜미디어 또는 지역 신문을 적극 활용한다라는 건데 시장에서 행사가 있든지 뭐 오늘은 상품권 뭐 영수증 행사를 하든지 뭐 동행 축제를 하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 시장에 가능한 한 많이 오게 하려면 매니저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갖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에다 기사 내는 것들은요 내가 직접 해서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구청이나 담당 공무원한테 요걸 메일로 전해서 요거 좀 꼭 내게 해달라라고 하면 구청을 방문하는 그런 신문사들이 있잖아요. 기자들이. 그럼 그 기자들이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그 신문에 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4대 일간지 이런 데는 이런 간단한 기사나 내는 것도 받아주질 않아요. 근데 이제 지역 신문들은 굉장히 많이 잘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상당히 유능한 매니저로서 또 이렇게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매 월별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연 중간 또는 연말까지. 그러면 보통 요새는 사업을 일찍 하기 위해서요. 요거하고 약간 다르게 10월 달부터 내년도 사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요 3개월 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아침마다 들어가셔가지고 새로 나온 사업이 있나라는 거를 검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올해 내가 작성을 해서 내야 연말 12월 달 정도에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해 초부터 사업을 좀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2월 달 정도에 예산 짜가지고 예산 짠 다음에 사업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계획서 받아갖고 하다 보니까 4월, 5월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년 중에 한 절반이 지나간 상태에서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불만들을 없애고자 요새는 이제 사업이 그 전에 미리 나온다. 한 3개월 이상 전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행사들은 가끔 적어놓고 표시를 해두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자, 이제 너무 말을 많이 했으니까 잠깐 한번 쉬어가는 의미에서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와 토끼 누가 빠른지 시합을 하죠. 그죠? 우리 동화책에서는 누가 이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토끼가 달려보다 보니까 거북이 저 끝에 오네. 아유, 나 좀 쉬어야지. 나무 그늘에서 쉬죠. 자, 그래서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겼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 보여줄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토끼가, 야, 내가 잠깐 자는 사이에 나 깨워주고 가지, 그냥 갔냐.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거북이한테 따집니다. 자, 이번엔 다시 하자.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이제 거북이하고 토끼가 이제 시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자지만 않았으면 중간에 분명히 이겼을 텐데 내가 나태했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신청을 해서 자, 거북이와 경주를 다시 하죠. 근데 거북이는 이제 자기가 한 번 이겼으니까 그래 다시 하자. 자, 땅 하고 출발을 합니다. 자, 이번엔 누가 이길까요? 우리 동화책에서 아시죠? 당연히 이제 이번에는 토끼가 이기겠죠. 자, 토끼가 달려갑니다. 자, 쉬지 않고 달렸어요. 당연히 토끼가 이기죠. 자, 이제 거북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거북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 거북이는 분한데 내가 분명히 이겼었는데 이번엔 졌단 말이야. 내가 다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끼랑 그냥 달리면 도저히 이길 수 없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경주를 하자고 해요. 그런데 자, 그 토끼는 당연히 이겼으니까 그럼 내가 이번에도 또 열심히 달리면 되지. 자, 달립니다. 자,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토끼가 막 달리다가 깜짝 놀라서 멈춥니다. 왜 멈췄을까요? 물이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어떻게 돼요? 토끼는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못 가고 멈칫멈칫 하는데 거북이는 원래 자기가 놀던 데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래서 거북이는 건너가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같은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옆에 큰 시장하고 붙어있는 작은 시장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은 이렇게 코스를 달리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나면 또 재미없겠죠. 자, 토끼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우리 이게 자꾸 경주하지 말고 한번 잘 해보자. 그래서 마지막 경주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측대로. 자, 이렇게 해서 거북이를 빨리 갈 때는 토끼가 거북이를 업고 가고요. 물에서는 거북이가 토끼를 태우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동반 우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시장에서 내가 여태까지 그냥 해오던 매너리즘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하면 본인한테도 발전이 없고요. 시장도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매니저 교육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1년 반 정도 근무한다라고 해서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년, 3년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요, 상인 회장님이 상인 회비를 걷어서라도 월급 줄 테니까, 퇴직금 누적시켜 줄 테니까 여기서 일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내가 그냥 기본,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 빵만 해가지고 그냥 에이 뭐 일자리 그냥 어차피 또 내년에 또 딴 데 구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한 사람들은 뭐예요? 기간이 끝나면서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이 시장, 전통시장이요 꼭 내가 출퇴근하기 편하려고 가까운 데 있었을 뿐이지 그 외에는요 이 서울 시내에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 여기 남성시장이라든가 또는 여기 뭐 용산시장 뭐 여러 군데 있거든요. 도깨비시장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그냥 한번 돌아보세요. 아, 우리 시장과
다른 시장에 어떤 차이가 있지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도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주고 그런 것들을 배워오고 할 수 있다면 내가 또 시장 전문가로서 그냥 시장 매니저가 아니고요, 시장 전문가로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시장에서 일을 할 때는 진짜 한 10여 년 전에는 보조로 일을 했어요. 보조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인대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책임 교수를 해서 더 많은 시장에 이제 이런 교육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전문가로 가가지고 시장 관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혹시 여기 5일장이 있는 시장 있나요? 5일장하고 같이 하는 시장? 서울이라 거의 없나 보구나. 예, 경기도만 해도요 5일장이 쓰는 시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5일장과 이런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하고는요 계속 다툼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점가 사람들은 내가 월세를 내고 임대료를 내면서 여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5일에 한 번씩 와갖고 앞에다 자판 피고 자기네 장사도 못하게 막아놓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됐을 때 당연히 상인 관계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그분들과 이제 화합을 하고 그분들이 쓸 수 있게 컨테이너 같은 걸 또 빈 공간에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상생 화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내 앞을 막고 있지만 장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국밥집서부터요 뭐 야채 판매하는데 이런 데들이 다 활성화가 됩니다. 매출이 늘어납니다. 심지어는 옆에 있던 하나로마트도요 5일장 장날에는 싸게 팝니다. 왜? 5일장에서 파는 만큼 가격을 맞춰줘야 사람들이, 예를 하나로마트 오던 사람들은요 내가 가보니까 이 하나로마트가 훨씬 비싸네 그러면서 발길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을 비슷하게만 맞춰줘도 뭐 하나로마트나 뭐 5일장이나 별 차이가 없네, 하나로마트가 훨씬 깨끗하고 포장도 잘 돼 있으니까 하고 하나로마트를 계속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일 장날은 그날은 뭐 바나나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게 계절 과일들 그런 것들은 5일장하고 같은 가격에 판매를 해요. 딱 그런 몇 가지 품목들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갔을 때 마트에서 파는 거나 5일장에서 파는 거나 별 차이 없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것도 마케팅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 서로 상권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필수 프로그램이 이제 한글이죠. 요새는 이제 거의 표준이 PDF 파일로 다 잡혀가지고 이 PDF 파일로 이제 많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글 관련해서는 무조건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단히 그 IT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네이버 같이 이런 포털이 있는 나라가, 포털이라고 하는 이게 네이버 있죠. 그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10개가 안 됩니다. 대부분 구글 쓰고 있고요. 야후나 이런 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야후 재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 나라 뭐 중국이나 이런 데처럼 바이두나 이런 것처럼 자기네 브라우저라고 하는 네이버 같은 우리 같은 포털이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가 거의 전 국민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에 들어가 있는 모든 데이터를 내가 활용할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 회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회의할 때 그 회의 녹취나 이런 건 어떻게 하세요, 혹시? 클로바노트. 역시 최고십니다. 요새 네이버 클로바노트 하시잖아요. 그럼 녹음도 잘 되지만 걔가 텍스트로 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한 4명이다 그러면 그 목소리 톤에 따라서 회의 참가자 1, 참가자 2, 참가자 3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냥 mp3로 녹음만 했을 때는 그때 무슨 회장님이 언제 얘기했더라 전체를 다 훑어야 돼요. 그러다가도 빨리 감기 해갖고 건너가면 그 내용을 놓쳤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네이버 클로바노트라고 해서 그걸로 녹음을 하면 얘가 말을 텍스트로 다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클릭만 하면 그 자리에 녹음 내용을 그대로 들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모든 인터넷 강의, 교수가 하는 강의 이 모든 것들을 그 클로바노트로 합니다. 지금 오늘 내가 여기서 하는 것도요. 만약에
핸드폰에다가 클로바노트 딱 설치해가지고 그냥 녹음만 눌러놓으면은요, 오늘 내가 여기 한 말들이 정확하게 텍스트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문서 관리, 행사, 축제, 키워드만 치면 그 많은 mp3 내가 1시간 동안 강의한 내용 중에 그 자리를 딱 찾아줍니다. 찾고 만약에 3번이 있다 그러면 찾고 다음 3개를 다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때 무슨 내용이었지? 클릭을 하면 바로 사운드가 출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스마트폰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조금씩은 다 배워주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정부기관은 무조건 한글을 씁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아래 한글 있죠. 한글이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게 OS가 영어가 됐든 아랍어가 됐든 한글은 설치하면 자체 폰트로 해서 한글 워드 프로세서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한글 문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고요. 정부기관은 거의 100% 한글로 모든 문서를 주고받습니다. 가끔 이제 외국 유학 갔다 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MS 워드를 쓰긴 쓰는데 일단 표준 파일이 아니라고 잘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나 모든 신청은 한글, 우리가 얘기하는 아래 한글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심지어는 문서가 필요하든가 아니면 PDF가 들어가든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엑셀 같은 경우는 한셀이라고 하는 걸로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다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50분 돼가지고요. 한 10분 쉬고,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려야 될 인터넷 사이트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입니다.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실제적으로 모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잖아요.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든 정책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위에 상위 기관이 어디냐면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청이라고 하는 이런 중소벤처기업부 여기에서 자금을 여기로 내려주고요. 여기에서 모든 사업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전기요금 특별지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이거 연 매출 3천만 원에서 지금 6천만 원 정도로 오를 예정이거든요. 연 매출 3천만 원 이거가 이제 너무 낮다. 그래서 요 매출액도 좀 올릴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소상공인들이 매출액이 떨어져서 이제 부채 갚기도 힘들다, 매출액 떨어져서 장사하기 힘들다 이런 민원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번에 한 23조 정도를 풀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수수료, 배달 수수료라든가 그 카드 체크 수수료 또는 이런 전기 또는 이자, 대출 받은 거에 대한 이자, 감면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활성화 행사나 이런 걸로 풀어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정부에서는 큰 돈을 한두 시장에 주는 걸 좋아할까요? 이 큰 돈을 잘게 쪼개갖고 여러 군데 나눠주는 걸 좋아할까요? 나눠주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큰 사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 관광형 사업이나 이런 상권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국회의원까지도 동원이 됩니다. 우리 동네에 이것 좀 하나 유치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내용을 잘 썼지만 파워게임에서 밀릴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원 사업이 나온다 할 때도 이 내용을 들은 사람은 이걸 지원을 받아요. 근데 이 내용을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알았어. 근데 내가 바빠서 그리고 기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 못 받죠. 근데 이 내용조차도 아예 관심 없는 사람 못 받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까 토끼와 거북이의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매니저로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모든 내가 관할하는 상인들한테 이러한 지원 정책이 있다라는 걸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출근을 하면 여기 알림마당으로 가고 소상공인 홈페이지 여기가 이제 그냥 브라우저를 찍으면 바로 일로 가게 하고요. 알림마당에 가서 공지사항을 꼭 한번 확인하는 요걸 하셔야 돼요. 이 공지사항을 들어가면 이제 자, 요걸 넘어가면 이런 게 뜹니다. 공지사항 해가지고 여기에 쫙 이런 게 떠요. 자, 이렇게 뜨는데 이거 여기에 뜨는 사업들은요, 바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끝에 날짜를 보면 6월 10일인데 1574명이 1895명이 클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뜨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서울, 지방, 뭐 제주도 할 거 없이 다 같이 뜨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들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1000명, 2000명들이 그냥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2000명 이상이 본 사업이다. 이거는 뭐 아주 지원이 혜택이 좋은 혜택들인 경우는 관심을 갖고 클릭하고 내가 보느라고 클릭하고 회장님 이거 보세요. 이거 떴어요. 또 클릭하고 이래서 막 2번, 3번 클릭돼서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 공지사항 안에는 자, 지금 지원하는 정책들이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 안에 컨설팅 안에도 몇 개가 더 있고요. 시장 경영 패키지 이 안에도 또 몇 개가 더 있고 이 안에 모든 사업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분량의 약 한 뭐 4천억 정도 굉장히 많은 그 사업들이 돈으로 뿌려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온누리 상품권, 상권 활성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누리 상품권을 하나 샀는데 옛날에는 5% 지원을 해주다가 지금 전자화폐로 받으면 10% 지원을 해주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원금조차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니저 같은 경우는요, 특히 무조건 온누리 전자화폐 이걸 카드에다 등록하셔야 돼요. 전통시장 구역 내에서 쓰면 무조건 10% 할인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10% 할인만 받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해 보세요. 전통시장에서 쓴 구역들은 그 비용만큼 또 지원이 더 나옵니다. 연말정산 때 더 돌려받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조건 혹시 친척이든 누구든 무조건 이거 온누리 상품권은 전자화폐로 그냥 카드에 등록하라고 하세요. 그 집이 온누리 상품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충전만 해놓으면 그 집에서 긁는 순간 그 집이 전통시장에 가입이 돼 있다? 그럼 무조건 10% 할인된 온누리 상품권 금액에서 먼저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특성화 시장 육성, 뭐 소상공인 지원, 희망 리턴 패키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내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어 라고 하면 문을 닫았잖아요.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말 그대로 희망 리턴 패키지예요. 내가 그래도 먹고 살려고 하니까 다른 장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치킨집은 문 닫았지만 피자집은 괜찮을까? 뭐 커피숍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이 교육을 받고 내가 다시 창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게는 2천만 원까지도 지원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3천만 원까지도 받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어차피 이 가게가 망해가지고 다른 동네 또는 다른 점포에다가 뭐 치킨집이 아닌 다른 커피숍을 내더라도 뭐 아니면 맥주집을 내더라도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해서 내가 다시 시장에 들어가겠어라고 하면 정부에서는 뭐예요? 이 사람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망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여기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지금 전통시장의 한 8, 90%는요.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옛날부터 노점부터 하다가 정부가 노점 복잡하고 지저분합니다 해갖고 이제 뭐 붓을 만들어 갖고 이제 임대해 주든가 판매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년, 30년 전에는 불법이었던 것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경제 개발 이런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디로 가냐? 자식들을 다 키우고 자식들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심지어 이제 장가 시집 다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대신 이제 70세 막 이런 60세 넘으신 70세, 80세 한 분들은 뭐예요? 여기서 내가 이 장사라도 안 하면 집에서 텔레비 보는 재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게로 놀러 나오세요. 연세가 많으시고 점포 내 거 임대료 없겠다 나와서 그냥 옆사람하고 얘기하고 놀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네이버 마켓플레이스에서 이거 지원해주고 카카오톡에서 카카오 채널로 해가지고 다 함께 이런 거 행사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얼마씩 주고 합니다. 아니면 유튜버가 와갖고 여기 찍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손님들 밀려오면 나 힘들어 안 돼. 나 몸살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게 생각하면 옛날에는 재래시장이라고 그랬죠. 재래시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어감이 안 좋다.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령이 이제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법이 따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왔는데 전통시장만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 이름 아래는 전통시장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사업은 뭐예요? 전통시장 사업도 있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사업들도 꽤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새는 챗 GPT라든가 이런 것들 혹시 에스크업 같은 건 다 교육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요. 혹시 한번 지금 카카오톡 한번 열어보세요. 자, 카카오톡에서 사람 찾기로 들어가서 위에 그 찾기 있죠? 거기에서 askUp, ASKUP입니다. askUp, ASKUP. 그냥 우리가 줄여서 아수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얘를 찾아갖고 채널 등록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askUp이라고 하는 게를 클릭을 해주면 대화창이 뜨죠? 네, 대화창이 뜹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뭘 물어보냐 하면 서울 전통시장 매니저로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5가지만 알려줘. 그것도 타이프 찍지 마시고요. 왼쪽 하단에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해보세요. 다 찍어줍니다. 네,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때 하려고 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출력해 줍니다. 지금 챗 GPT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에스크업이라고 하는 카톡에 지금 와 있고요. 아니면 구글의 뭐 제미니라든가 뭐 챗 GPT 채널이라든가 이런 거 한 몇 개만 해놓으면요. 작사, 작곡, 뭐 그림까지 다 그려줍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신청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에스크업에다가 우리 전통시장은 요러한데 여기에 적합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좀 추천을 해줘. 내가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5가지 항목으로 얘기해줘. 이런 식의 구체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에스크업이라고 하는 게 쫙 뽑아줍니다. 그럼 그거 그냥 긁어가지고요. 한글에다 딱 붙인 다음에 내가 좀 다듬기만 하면 돼요. 웬만한 고등학생 이상 수준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셨나요? 자, 그거는 이따 쉬는 시간에 하시고요. 제가 여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지원 사업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지원 사업이 많은데 이 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요 내용들을 우리가 꼭 숙지를 해야 돼요. 이 숙지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희망 리턴 패키지 재창업 사업화 지원.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폐업을 했어. 그럼 가서 교육을 듣고 내가 창업하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한 2, 3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안 받으면 바보죠. 거꾸로 보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문을 닫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요거 할 때 신청하셔서 꼭 받으세요라고 하면 그분도 어차피 문을 닫고 뭐하면 심정도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오셔갖고 교육 몇 시간 받으면 그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저 길가에 가서 로또 사가지고 돈 날리고 하지 마시고 이런 교육을 들으면 선정되는 순간 로또 2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상공인 24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지원 사업 정보 찾아보기 하면 이 소상공인 관련 사업들이 또 이쪽으로 좀 요약이 돼갖고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원 사업 소개해가지고 아까 있던 그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들은 전통시장 사업이 아니라 소상공인 사업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물론 소상공인도 전통시장도 다 해당이 됩니다. 혹시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신청해 보신 분? 환경 개선 사업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여기 한 10분 정도 계시네. 여러분들 이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정부에서 1년에 2번 뜹니다. 2번. 왜냐하면 한 번 뜨면요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매진이 돼요. 말 그대로.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더 내줍니다. 그런데 이거에 선정이 되면
한 3,000개 점포 가까이가 선정을 하는데 3,000개 해당만 되면 그냥 나한테 나 5년 동안 장사하다 보니까 간판이 막 흐려졌어요. 지저분해요. 여기 썩었어요. 뭐 이런 것들 사진 찍어 갖고 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간판 고치라고 250만 원, 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이라고 하는 건요, 무료로 주는 거예요. 보조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그냥 지원을 하고 야 이거 한번 네가 고쳐봐. 그거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럼 250만 원짜리 어떻게 보면 이제 저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로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내가 오랫동안 장사하다 보니까 그 음식점 가면 이렇게 좌식 있잖아요. 방에 앉아 먹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사람들이 신발 벗는 것도 불편하고 나 이거 입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갖고 신청서를 내잖아요. 선정이 되면 한 300만 원 이거 다 지원해 줍니다. 250에서 300만 원. 그러면 그건 이제 입식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도배 이런 거 뭐 바닥 장판 깔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모르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일 대표적인 거 시장 경영 패키지 이건 시장으로 돼요. 그리고 문화관광시장, 첫걸음시장, 디지털 시장. 뭐냐면 요새 디지털 아닌 거 없잖아요. 네이버 마켓플레이스에 만약에 방앗간에 떡을 올렸다. 그러면 마켓플레이스에 떡을 올리는데 그거 작업만 조금 해주고 그걸로 받잖아요. 그러면 배달 지원금도 보조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전통시장을 해갖고 매출이 올라갔다고 또 지원금 받을 수도 있고요. 정말 그 정부 지원금이 너무 많아서 탈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어떤 게 있냐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소상공인이 많은 나라예요. 1, 2등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이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 가보면 다 소상공인들 개인이 국수 말고 막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야 나는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하고 너 돈 있는 사람 너는 저 마케팅 컴퓨터 잘하니까 한 3명이서 공동 창업을 해서 롯데리아 같은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다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1억만 넘어도요. 그 다음에 다 어디 아프고 뭐 병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코로나 같이 이렇게 삐끄덕 뭐 광우병 또는 뭐 조류독감 이런 거 한번 오면 그냥 순식간에 몇십 개의 가게가 날아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는 소득에 비해서 소상공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딴 데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치킨집이 있다. 그런데 요만한 동네. 그러면 그 동네 인구수 파악하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네 인구수가 6만 명이다. 라고 하면 10,000명이 치킨 만약에 한 마리를 계산하기 쉽게 한 마리 먹는다 생각하면 6만 명이면 어떻게 해? 6마리 먹는 거죠. 그러면 치킨집이 6개면은 사실 이 동네 치킨집은 끝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프랜차이즈로 해갖고 나 퇴직했으니까 퇴직금 가지고 치킨집 하나 해야지 뭐 프라다 치킨 무슨 치킨 해갖고 많잖아요. 하나 차려오죠. 그러면 6개가 각각 하나씩 갖고 가던 거를 7개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누군가 하나를 뺏어가죠. 그럼 이 집이 망해요. 뺏긴 집이. 자,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희망 리턴 패키지 받아갖고 자본금도 받아갖고 또 와서 또 차리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집이 또 뺏어가. 그러면 처음 집이 뺏어가고 두 번째 집이 재창업 받아갖고 또 뺏어가고 그럼 남은 집 4집 중에 그걸 또 많이 뺏긴 집이 또 망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치킨집을 해서 망했으면 치킨집은 이제 여기 포화 상태인가 보다. 내가 다른 치킨을 만들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뭐 마늘치킨, 굽네치킨, 뭐 별의 치킨이 다 나왔잖아요. 심지어 그 다음에 맥주를 먹으면서 치킨을 먹던 치맥이라고 하던 시대가 젊은 애들, MZ세대로 내려가면서 바뀌죠. 피자에다 먹고, 뭐 와인으로 먹고, 막 무슨 요새 하이볼이라고 뭐 이런 것들 먹고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내가 창업을 하면 괜찮은데, 그냥 편한 게 이거니까, 내가 알던 게 이거니까 노력을 안 하고 같은 창업을 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서로 뺏어 먹게 하다가 힘 약한 사람이 또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도요, 해외에서 사올 게 없어요. 왜? 우리나라가 워낙 잘 살기 때문에. 그런데 소상공인의 그 생태는 20년 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 국밥집에 들어갔어요. 국밥집이 한 30년 됐대. 근데 정말이지 젓가락을 30년 동안 안 갈았나 봐. 닦았던 뿌연 거가 그냥 젓가락이 그냥 나와요. 적어도요, 체인점이면은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 합니다. 왜? 보세요. 중학교 1학년 때 가던 롯데리아가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도 인테리어가 그대로다? 그 집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체인점들은 뭐예요? 파리바게뜨 보세요. 한 4, 5년 만에 한 번씩 간판까지 다 바꿉니다. 걔네들은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파리바게뜨가 전국의 시장 그 빵집을 다 석권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풀무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풀무원도 콩나물, 두부 이런 거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냐? 야, 이거는 이제 자꾸 광주에서 이렇게 하고 콩나물 뽑아주니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막 이러던 시대에 콩나물을 딱 플라스틱 가게다가 담고 두부를 플라스틱에 담고 깨끗하게 해서 파니까 사람들이 그거 괜찮네 하니까 풀무원이 이제 콩나물 팔고 두부 팔고 하다가 대기업까지 큰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요거만 낼름 받아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사업, 또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해라라는 거예요. 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얘기할게요. 전기요금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약 2,520억, 2,500억을 뿌리는 거예요. 전기요금으로. 자, 희망 리턴 패키지 아까 얘기했죠. 1,513억을 갖다가 6만 8천 건 내외로 폐업 소상공인들한테 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왜냐면 4대 보험 내려면 뭐 그것도 힘들다 막 하니까 그런 보험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0억을 뿌리는 거예요. 4만 명한테. 자, 이런 지원 사업들이 얼마나 많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할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니저로서 우리 시장을 발전시키려면 이러한 내용들을 상인들에게 알리고 이거에 해당하는 분들한테는 이분들을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래된 시장들 많이 있죠. 할머니가 하고 어머니가 하고 지금 이제 딸이 하는 이런 시장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업력이 30년이 넘으면 우리 그 100년 가게라고 해서 그런 거 해주잖아요. 100년 가게, 2여 가게. 그래서 대대로 해서 30년 이상의 이런 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세금 혜택도 주고 100년 가게라고 간판도 만들어주고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매니저가 사실 이런 공부를 안 하면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인들한테 이런 걸 알려주고 그런 간판을 받게 해주고 그분이 그래도 내가 30년 그냥 장사만 한 줄 알았더니 100년 가게라는 간판까지 받고 거기 상장까지 받고 막 이 시장을 활성화시킨 거에 대한 공로패 같은 걸 받고 이렇게 된다면 그분한테도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주는 거고 매니저로서 그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한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거 전체 하면 얼마나 뿌려졌는지 보시면 2,520억을 갖다가 올해 요걸로 뿌렸고요. 요걸로 뿌렸고요. 하고 전체 모아놓으면요. 이게 몇백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몇천억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심지어 이런 스마트 상점과 기술 보급 사업 해갖고 CCTV 이런 것들도 지원해 줍니다. 근데 요새는 하도 이런 걸 이제 공짜로 주는 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요새는 자부담 해갖고 작게는 5%에서부터 많게는 한 40%까지 자부담을 내게 해줘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자부담을 내는데 자부담을 내더라도 이걸 받으면 좋은 거죠. CCTV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여기 스마트 상점과 기술 보급 사업 또는 뭐 스마트 특화 지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운영 지원하는 것들. 그래서 어떤 시장에 가면은 그 배송센터까지도 운영하기도 해요. 네, 배송 사원도 별도로 지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찾아서 매니저가 이걸 해주면요 시장 전체가 좋아지고 혜택을 받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동네마다 연락처 다 있고요. 이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죠.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하는 요 홈페이지하고요. 소상공인 포털 S비즈 여기에 들어가면요 시장 상권 분석서부터 여기 커피숍을 차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분석까지 다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안 들어가 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젊었을 때 또는 뭐 어쨌든 한창 때 사회생활을 많이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거 들어가 보면 한눈에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네. 따로 공부 안 해도.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소상공인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로 연락하면은요 세무 상담 이런 것들 다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이런 노무사까지도 직접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왔는데 그날 뭐 못 산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그 도시락 이렇게 기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걸로 이렇게 밥 대신 해주고 막 다 했어요. 근데 얘가 한 6개월 하더니 이제 자기는 이제 고용보험 받겠다고 나간다 그러면서 주인을 고소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5시간 이상 일하면은 밥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저기 하니까 그 도시락 시간 한우 남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어차피 반납할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알바생한테 주고 자기 딴에는 굉장히 자식처럼 아끼면서 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걔는 나갈 때 어떻게 했냐면 고용노동부에 5시간 이상 일했는데 밥도 안 줬다. 그거 다 따로 계산해서 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청원을 해버리는 순간 이 주인은 이제 고용노동부에 불려가서 사실 확인을 하게 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아까도 문서 얘기했잖아요. 첫 시간에 문서상에 얘한테 밥 준 거를 도시락 1개 줬다고 항상 표시를 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은 그냥 그거를 선심 쓰듯이 물론 자기가 돈을 내긴 돼요. 자, 그런데 그냥 준 거잖아요. 서류가 하나도 안 남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얘가 6개월 이상 일한 거에 대해서 점심값을 다 다시 줬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걔는 또 똑똑하니까 어떤 거냐면 야, 내가 실업급여를 알바 쟁의를 해봤자 230만 원 받는데 실업급여가 180만 원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두 가지 타입이에요. 하나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음 가게 가서는 저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니까 여기 4대보험 안 내고 대신에 내가 조금 덜 받으면서 여기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150, 200을 받으면서 2개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야, 이거 실업급여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나 해외여행 가야지. 그래갖고 100몇만 원 받으면 매달 나오잖아요. 자, 그걸 이제 최장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걸로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똑똑한 애들일수록 그런 저기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니저로서 만약에 아르바이트행을 쓰더라도 아르바이트생한테 꼭 밥값을 줬네, 뭐 몇 시에 출근했네 이런 것들 받아 놓으시고요. 혹시라도 무단 결근하면 무단 결근한 것까지도 확인서를 받아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고용법 자체가 자르면 그 사람이 나 불법적으로 나 역차별 당했다. 나를 왜 잘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소송 기간까지 모든 걸 가지고 다 그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 몇백만 원 물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각을 한 거, 뭐 잘못한 거, 말을 안 듣고 잘못한 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서를 받아 놓잖아요. 그럼 본인이 확인했어. 근데 얘가 자주 지각을 하고 또는 자주 일을 잘 못하고 땡땡이 놀고 뭐 담배 피고 그러다가 사라지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걸 확인서를 받아 놓으면요. 그 확인서를 바탕으로 얘가 근무를 태만했기 때문에 자른 거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걸 뭐 말로 해갖고는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됐고 모든 것은 서류로 이제 밝혀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매니저로서 중요한 거는요. 자, 이런 건 그렇고 자, 기업마당에 들어가면요. 이 기업 관련해서 서류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런 서류들 작성해 보신 분이 아니면은요. 이 서류만 보고도 질려갖고 이걸 어떻게 작성하라고 내가 그래서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빈 서류를 하나 갖다 놓고요. 예, 빈 서류를 어떻게 채웠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공고문에는요. 지원 조건, 그죠? 지원 내용 다 나옵니다. 이거를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히 여기 부침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거 있죠? 동의서, 계획서 이런 것들, 확약서 이런 것들이요 다 필요 서류입니다.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대신에 이걸 내면 여기서 합격을 하면 얼마가 지원되는지 혹시 아세요? 요거 지금 요거 디지털 전통시장 아시는 분? 4억. 지원금이 4억이에요. 그 시장에 4억이 지원되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에 디지털 전통시장 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4억 원이라고. 그죠? 네, 잘 안 보이실까 봐. 최대 4억 원 2년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람도 쓸 수 있고요 배송비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라고 해서 타블렛 같은 거 이런 거 사도 되고요 이 돈으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서류를 만드는 방법을 조금만 알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그 가난한 사람한테
그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빅데이터 관련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벌써 30분이 지나가서. 자, 여기 이제 서류들은 이렇게 빈칸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런 빨간 칸들. 요거는 시장 내에 상인의 회원이 전화번호라든가 뭐 담당자 실무 이메일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저런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빅데이터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의 무료입니다. 지금 모든 데이터들이. 특히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체 상권 분석 시스템과 데이터들이 인구 기반, 뭐 교통 기반, 뭐 모든 것들이 다 무료로 받아볼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요거는 뭐 그냥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고요. 여기서부터 자, 기업마당에 가면 기업 관련 정책 자금들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자녀분이나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창업진흥원에 들어가서 여기를 통해서 창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도 해주고 심지어는 청년 사관학교 이런 것들은 점포 내는 데까지도 한 7, 8천만 원 도움도 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 그 다음에 창업진흥원, 그 다음에 기술정보진흥원. 그래서 여기 특허나 R&D 관련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온오픈빅스라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사설 사이트인데 여기에 가면 교육 관련 그냥 모임들이 어마어마하게 뜹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MBTI, 애들 MBTI라고 그러는데 MBTI가 뭐야? 자, 그럼 여기서 MBTI 쳐보세요. 그냥 MBTI 모임이 있어. 그냥 가서 그냥 싸게는 10,000원 아니면 공짜 이런 교육 무료 모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여기에 그 50대 시니어 뭐 타운이나 뭐 센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다 무료로 해줘요. 그런데 그런 모임들을 여기에 다 적어 놓습니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여기 꼭 한번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 창업 패키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온라인 청년센터, 사회적 기업.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하고 사회적 기업,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은요. 정부 입찰을 받더라도 일반 기업들은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리미트가. 2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나라 장터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은요 1억 원까지 그냥 수익 계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들어가서 한번 꼭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국개발연구원, 네이버 금융리서치, 그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 다 알아볼 수 있고요. 국가통계포털, 여기서부터가 이제 모든 자료들이 내가 원하면은 다 찾아줄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뭐 가장 최근에는 의사들이 모였죠. 의사들이 몇만이 모였는지 조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냐면요. 통신사, 3사 통신사에 통신 트래픽을 보면 됩니다.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시청 앞에 있는 통신기가 만약에 100대가 있었다. 그럼 100대에 평소에 접속자 수, 그거는 뭐냐면 상주 인구들이죠. 사무실에 있고 뭐하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약에 5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일요일 날 의사들이 모인다고 그래서 갑자기 얘기했는데 의사협회에는 5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고 정부 뉴스에는 15,000명 모였다고 그러고 그럼 어떤 게 진짜지? 그거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요. 협회에서는 무조건 모이라고 해서 5만 명 모였다고 얘기하고요. 정부에서는 뭐예요? 3사 통신의 트래픽을 보니까 평소 한 뭐 8만 명이 있네? 근데 5만 명은 원래 상주 인구여서 빼니까 3만 명.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요새는요. 그래서 요새는 청계천에 몇 명이 오고 가느냐, 밤에 몇 시에 오고 가느냐 이런 것도 청계천 내에 있는 와이파이 그 통신 중계기, 3사 통신 중계기만 딱 계산하면요. 몇 명이 여기에 지금 가고 있고 어디에 많이 몰려 있고 다 알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옛날하고는 이런 빅데이터 관련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한국갤럽. 여기에는 뭐예요? 이상한 변호사 이 우영우 하나 때문에 그 큰 나무 있었죠. 언덕에 있는 큰 나무. 그것도 저기 기념물로 지정이 되고요.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갤럽 조사, 시민의 조사.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왜 애를 안 낳느냐. 서울에는 0.7이라고 하는 그 출산율인데 예를 들어서 가평이나 강화도 이런 데는 인구 소멸 지역 해가지고 그래도 걔네들이 0.9거든요. 그런데 왜 서울보다는 높은데 왜 우리가 인구 소멸 지역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어떤 분이
아기 이유식을 갖고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걸 들어가서 출산율이나 또는 그 맞벌이 부부에 대한 생태 조사들을 여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진흥원, DMC, 이건 데이터 정보, 모든 지금 패션 부티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에 관련된 통계 조사나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그냥 회원 가입만 하면 무료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자료들은 별도로 그 꼭지별로 하나씩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시청 앞 여자리에 내가 카페를 하려고 그래. 그런데 카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저 다음에 여기 이런 데 가면은요. 공공행정으로 환경으로 뭐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디젤 차에 뭐 저기 배기가스 관련, 뭐 석유값 관련 이런 것들 다 나오고요. 이자 뭐 이런 거 교육 이런 통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냥 데이터 여기 빅데이터라고 하는 빅데이터.go.kr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만 그냥 들어가면 이런 데이터들이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거 공간 정보는 뭐예요? 이 자리가 맹지냐 아니면 도로냐 개인주택이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정보 관련 공간 정보라고 해서 우리 땅이나 이런 그런 거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데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 자동차 수,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지금 뭐 승용차라고 하는 게 몇 대, 뭐 외제차가 몇 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지원센터라고 해서 이런 데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런 리포트들 갖다가 하나씩 받아보면은요,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요약돼서 잘 나와요. 이게 다 연구원들이 다 연구해서 그 자료를 요약해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냥 가서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보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 지표, 이거는 뭐예요? 우리나라 지금 GDP나 GNP 또는 뭐 물가 성장률 이런 것들 있죠? 모든 통계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다 여기 있는 걸 보고 하신다고 보면 돼요.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죠. 실시간 자료들은 이렇게 여기다 올리기에 담당자들이 이제 힘들어하니까 여기는 자료가 분기별 자료 또는 3분기 이렇게 해서 3월 달, 6월 달, 뭐 9월 달 이런 식으로 끊어지든가 아니면 6개월 단위 아니면 1년 단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기는 하죠. 그래서 통계가 아주 급박한 거 아니라면 뭐 예를 들어서 건강 관련해서 환자가 몇 명, 의사가 몇 명 이런 것들도 여기 통계에 다 찾을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우리 마을 가계 상권 분석인데요. 요거는 서울시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만든 거는요. 서울 권역은 엄청 잘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카페를 하나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서 반경 500m를 뺑 돌려갖고요. 카페가 몇 개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카페 평균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데이터는 어떤 걸 데이터로 하냐면 PC카드나 포스 단말기의 데이터들을 돈 주고 사서 그 다음에 거기서 요점 정리를 해서 여기에 나타내주는 그래프로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이런 창업을 하면 괜찮을까? 신호등이 떠요. 그 다음에 상권 검색도 되고요. 내 점포 분석도 됩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해장국집을 하고 있어. 근데 여기 해장국집이 괜찮을까? 반경 500m, 뭐 반경 1km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은요. 그 안에 해장국집이 몇 개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얼마고 다녀간 사람이 얼마 정도 된다라는 것들을 분석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 되면은요. 이런 거를 한번 슬슬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웹서핑을 하시라는 거예요. 매니저가. 그러면 꼭 시장이 아니어도 만약에 내가 시장에서 쭉 보다 보니까 저 괜찮은 점포인데 하나 나왔어. 그럼 내가 그 점포를 얻어서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서울 여기 자리에 이렇게 딱 무슨 구 이렇게 치면은요. 무슨 동 이렇게 쳐도 그 동네 외곽선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 외곽선 안에 사람들이 얼마, 뭐 점포 수는 몇 개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골목.서울.go.kr이라고 이 사이트를 치면은 그냥 들어가서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자료들이 내가 분석 자료를 쓴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자료들이 많은데요. 정책자금 지원해 주는 거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교육 신청 관련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옛날에 코로나 이후에요.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것 자체가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저도 강의로 해서 막 5천만 원 이상 벌고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강의로 해서 하는 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서 네가 아무 때나 시간 될 때 클릭해서 봐라. 그게 여기 소상공인 교육입니다. 여기 들어가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셰프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다 강의해 주고요. 네이버 온라인 블로거, 파워 블로거, 우리가 부르려고 하면 2천만 원 막 달라고 하는 이런 파워 블로거들도 여기서 다 강의를 해줘요.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상인분들한테 여기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시장 상권별로, 시장별로 여기가 교육을 많이 받았네? 그러면 그 시장한테, 그 시장, 전통시장한테 돈도 지원해 줍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뭐가 있냐면 내가 대출을 받을 때나 소상공인 아까 그런 그 시설 현대화나 뭐 이런 거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 받을 때 이분은 교육도 많이 받고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우선 선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팁들을 알고 계셔야 매니저로서 사장님 요거 가서 한 10시간만 들으세요. 그러면 요번에 환경 개선 사업 할 때 당첨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권 분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인천에서 클릭했기 때문에 이제 9월 4동이 나왔는데 여기 다 똑같습니다. 아까 뭐 여기 효자동이다 그러면 효자동, 뭐 여기 그 동네별로 이렇게 다 찍어서 이 상권 분석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음식, 숙박업 또는 뭐 도소매업, 뭐 부동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해주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를 찍고 반경 500m 돌리면 여기에 초등학교가 몇 개, 중학교가 몇 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해야 될 것들이 지금 다 온라인에 들어와 있다. 근데 이런 거 통행량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CCTV 한 대만 설치하면 CCTV가 그 가끔 써보시면 알죠? 사람이 지나가면 네모나게 박스 생기는 거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카운트를 다 해줘서 통계로 다 뽑아줍니다. 엑셀 파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입구에다가 요 카메라 하나만 딱 설치해주면 요 프로그램이 이 카메라에 사람이 들어가는 방향만, 나오는 방향은 체크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세팅하기 나름이에요. 들어가는 방향만 체크를 해놓으면 사람이 들어갈 때 무조건 카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뭐 1,500명이 왔다. 근데 우리가 맥주 축제를 했어. 그랬더니 오늘 시장에 3,000명이 왔더라. 야, 이 맥주 축제가 3,000명을 불러오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는 과학적으로 매니저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제 설득력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렇게 되고요. 이런 분석들을 여기서 상권 분석, 경쟁 분석, 수익 분석, 입지 분석, 심지어 내가 이 자리가 괜찮은 건지, 어떤 데는요 카페가 막 바로 옆집 쭉쭉쭉 모여갖고 열댓 개가 같이 있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띄엄띄엄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뭐가 낫겠어요? 좀 띄엄띄엄 있는 데가 좀 경쟁력이 그래도 몇 대 1대1 뭐 3대1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막 10대1보다는 낫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분석을 해주는 레포트를 뽑아줍니다. PDF 파일로 보통 몇 페이지가 나오냐면 한 40페이지 가까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시장 길인데 요 앞길로 몇 명이 지나가는지 카운트가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시장에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월요일 날은 500명이 지나가고 그중에 남자, 여자 몇 명, 토요일 날은 몇 명이 지나가고 남자, 여자 몇 명, 이런 분석까지도 여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옛날에는 알바생을 가지고 카운트기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카메라 한 대만 설치해 놓으면 카메라가 통계를 다 뽑아주고요. 카메라 자체가 남녀 구분까지 어느 정도 해줍니다. 물론 이제 외모상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머리가 길고 뭐 저기 하면은 여자 뭐 이렇게 해서 분류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오차 범위 내는 굉장히 근접한다라는 거죠. 자, 이래서 이런 분석 보고서가 한 40~50페이지 이상이 쭉 나오고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업소수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제가 보통 음식 카페를 보통 많이 하는데 카페, 다방, 커피 전문점 했잖아요. 이렇게 블록 잡았을 때 45개가 있고 전월 대비 2.3% 매출액이 늘었으며 반경 1km 지역 내에 162개가 있는 거예요. 카페가. 그러니까 경쟁을 내가 그만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월 대비 1.9%가 경쟁률이 올라갔다. 이런 보고서들이 쫙 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프린트한 상태에서 회장님하고 또는 상인들하고 얘기하면 훨씬 더 야, 우리가 매니저 두길 잘했다. 정부 지원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 사람은 우리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인구도 전체 몇 명이 지나가는데
금요일 날 남자 60대가 제일 많이 지나가더라. 이 60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포스 단말기에 결제한 사람의 나이가 나오잖아요. 누구, 뭐 내 이름 김인기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남자 60대.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썼다. 그죠?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통계, 카드나 포스 단말기를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요. 그 사람들이 직장 인구는 뭐예요? 여기 거주 인구니까 직장으로 매일같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던 사람. 그 사람 중에 평균 소득 300만 원, 주거 인구는 2만 4천 명, 그런데 직장 인구는 4,900명.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27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런 건수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내가 창업을 해도 성공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분들이 이런 걸 알고 계셔야지 괜찮다. 그 다음에 경기도나 이런 데 인접한 데는 또 경기도 상권 분석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씩 나눠져 있고요. 이런 것을 보셔야 매출액이 왜 2월 달에 매출액이 왜 떨어졌을까? 이때 뭐 때문에 그랬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19년도 2월 달이면 뭐예요? 이게 이제 코로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제 가장 심하게 뭐 4인 이상 못 모이게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엑셀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마킹해서 그 줄만 쓰면 되니까 이런 보고서들은 반드시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기업에 대한 뭐 경영, 이런 업종별 창업, 이런 그 전체적인 카운트,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몇 명인지,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보고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잠깐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또 한번, 자, 태어났더니 주민세, 살아 있을 때 증여세, 죽었더니 상속세, 피땀 흘려 노동하니까 또 가건세 받고요, 담배세 받고요, 주류세 받고, 재산세 또 받고, 방위세 또 내고, 술 교육세 또 내고, 화장품에다 농촌특별세 내고, 월급 받고 소득세 내고요. 이것만 끝이 아니에요. 또 다음 장에 가면 또 있습니다. 장사해서 차를 사니까 취득세, 차 번호판 다니까 등록세, 그다음에 월급쟁이 못해서 회사 차렸더니 법인세, 껌 하나 샀더니 소비세, 집에 가만 쉬니까 전기세나 수도세가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껴 썼더니 또 전기세가 누진이 돼가지고 누진세, 배 아파서 응아 좀 하면 환경세. 정말 이렇게 이 많은 세금을 모아서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전통시장 매니저뿐만이 아니라요, 어디 가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남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문서 작성 시 필수사항, 기존 아이템 대비 차별성, 수익 모델, 현실성, 주제. 내가 이번엔 뭘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로 막 쓰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엑셀이나 이런 걸 도표를 이용해서 하면 훨씬 더 한눈에 잘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 리뷰, 이런 것들 좀 하시면 적극적인 SNS 마케팅과 그 다음에 이제 문과가 있고 이과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특성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나타내주면 이런 그 사업 선정할 때 서류를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게 될 수도 있다. 대신에 앞으로는요, 이 청렴 관련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그렇죠. 뭐 문광의원 맛집이라고 해서 갔더니 뭐 누나네 집이었다.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맛이 있어서 홍보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연관을 시키면 이게 청렴하지 못한 걸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시장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시장에 관련된 친족들, 그러니까는 형제들이나 또는 이제 바로 인접한 사람들은 이런 사업에 같이 끼어들게 되면, 그러니까 사전 정보 공유나 이런 걸로 해서 청렴하지 못하게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시장에서는 상인 임원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상인에서 이런 행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원이면은 그걸 못 해요. 왜? 상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임원이라고 돈 받아드니까 지가 먼저 하고 있어. 이렇게 욕을 한다 해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청렴한 거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좀 알아두셔야 나중에 욕도 안 먹을 수 있다.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알아두시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오늘 여기 2시간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다음에는 다음 시간은요, 이런 문광영 사업을 한
단장님이 나와서 저 말고 또 재밌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저는 점심 식사 후에 여러분들이 밥 먹고 노곤할 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러 2시간을 또 해야 되는데, 그때는 졸리지 않게 하려고 제가 사업 계획서를 넣었던 파워포인트 한글 파일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갖고 사진 찍으려고 자꾸 뭐 줌 땡기고 뭐하고 하지 마시고 잘 찍히는 자리 앞쪽으로 다 오세요. 예, 어쨌든 보고 배워가시면 다 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쉬고 하겠습니다. 네.